알면 경기도 버텨라! 감히 익어가는 계절 11월에 정취를 만끽하고 계신가요? 홍시처럼 아주 달달하면서도 농익은 법방송 법대랑 MC 김현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추워지기 전에 월동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월동 준비에 꼭 필요한 것은 김장이죠. 법대랑에 꼭 필요한 변호사 신유진입니다. 쌀쌀해진 가을의 끝자락, 여러분에게 뜨뜻한 핫팩이 되고 싶은 남자, 기획부장님과 전민기입니다. 네, 지금 뭐 핫팩에 김장에 뭐 감에 이런 것 때문에 나온다는 건 이제 가을 늦음막이 겨울을 바라보면서 좀 쌀쌀해지고 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맞아요. 이 수요일이 소방의 날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이제 겨울이 되면 또 불 조심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 법태랑 하면서 이제 약간의 네. 직업병 같은 거 생긴 게 법정 기념일 이런 거를 꼭 찾아보게 되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수요일이 소방의 날, 네. 금요일은 보행자, 농업인의 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소방의 날은 법정 기념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이해를 높이고 이 화재 사전 예방을 통해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한 기념일인데 이 개별법에 의한 기념일로 매년 11월 9일입니다. 11월 9일이구나. 우리 김현욱 아나운서 네. 최초의 소방관 언제 만들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소방관? 네. 대충 잘 모른다 싶으면 세종께서 많이 만드셨던. 야, 맞아요? 대단합니다. 아, 세종 맞아요? 네, 맞아요. 이분이 많은 걸 하셨네. 네. 한글만 만든 게 아니네. 그러니까 소방의 역사는 이제 고대부터 계속돼 왔는데 네. 금화도감이라는 이제 소방 관서를 만든 건 세종 8년 1426년 2월입니다. 그 소방의 날 기념으로 이런 지식 하나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고. 대학교 혹시 찍어서 갔습니까?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그 당시에 내 점수에 맞는 대로 잘 찍었어. 아니, 근데 올해는 정말 툭 하면은 산불에 또 대형 화재들이 발생해서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죠. 뭐 울진부터 해가지고 그쪽 동해안 쪽으로 굉장히 그 피해가 컸었는데 이게 문제는 무엇보다 원인 불명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몇 년째 소란스러웠던 BMW 차량 그 화재도 원인 불명으로 이제 결론이 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천공장 화재가 정말 자주 나는데 최근에 났던 화재도 원인 불명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됐고 지난 여름 흰남노 태풍에 의한 포항의 여러 화재들도 원인 불명이 또 많았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싶었더니 신소재나 첨단 산업이 이제 발달하면서 오히려 화재 원인 규명이 더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이 없나요? 네,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법도 따라가요? 맞춰서 변해야 되는데요. 지난 6월 9일부터 소방화재조사법이 시행이 됐는데요. 소방청이 화재조사 권한을 소방관서장에게 부여해서 원인을 규명하게 하고 전문 인력이나 시설이 필요할 때 이 화재 감정 기관을 지정 운영토록 한 법안입니다. 소방 화재 조사법. 구체적으로 예전과 비교해서 뭐가 달라진 거죠? 네, 이전까지는 이 화재 조사에 관한 권한은 소방기본법이 관계인에 대한 조사만 있고 화재 조사자 자격 사항이나 화재 합동조사단, 감정기관 지정 운영 등 구체적으로 다뤄야 할 화재 조사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요. 이 소방화재조사법이 그 근거들을 다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러네. 맞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소방관서장 주관으로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이제 꾸려져서 화재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요. 그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 합동조사단을 이제 꾸리기도 합니다. 또 과학적 화재 조사를 위해서 전문 인력 시설이 있는 화재 감정기관을 지정 운영하는 등 국가 지자체 주도의 화재 조사 제도를 마련을 했고요. 특히 제조물 화재 같이 국민이 좀 규명하기 어려운 그런 화재들이 있잖아요. 이 대규모 복합 화재 원인 분석이 필요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의 화재 감정기관이 전문적으로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완전 180도 바뀐 거네요. 예. 자, 무슨 CSI처럼 화재 전담반이 활동하는 건데, 그럼 CSI가 아니라 FIS. 파이어.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화재 원인 불명이 줄 것이고, 나아가서는 화재 예방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어떤 법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입법 고수를 만나봐야겠죠. 오늘 법 주제 뭡니까? 남쪽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그런 법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한반도에서 남쪽이면 너무나 범위가 넓은데, 자, 과연 어떤 분이 남쪽 나라를 지키기 위해 쓰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냐 하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항공우주산업은 현대산업의 총합니다, 총합. 대통령 직속으로 네네. 항공우주원을 만들자. 지역 소멸의 원인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맞춤식 보조금 기준을 새로 지역에 따라 만들자는 거죠. 농약 대금을 지불한 했거나. 증거가 있거나 네. 3년 동안 농산물을 판 기록이 있거나 네. 이게 보이면은 기준 연도로 잡은 그게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죠. 경남이 낳은 행정 전문가, 검증된 신형 엔진, 사천, 남해, 하동의 힘,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사천, 남해, 하동. 이 세 지역이 이제 지역구십니다. 예. 예. 경남에서 완전 요충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도 인연이 좀 있습니다. 저는 고성에서 군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천 비행장에서, 거기에 사천에 있는 비행장에서 휴가 때 비행기를 타고 제가 서울로 아유, 정말 와야 돼가지고. 정말 반갑습니다. 예, 거기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던. 동지를 기억이 있습니다. 만난. 그러니까요. 예. 보통 이제 네. 비행기 잘 안 타시는 분들은 네. 부산에 공항이 있는지 아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 그렇지, 제 그렇지. 주변도 그렇고. 근데 아무래도 사천에 공항이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보다는 좀 서울 국회라든지 왔다 갔다 하기 좀 편리하십니까? 어떠십니까? 김포와 사천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워낙 지역구가 넓습니다. 예, 그렇죠. 사천만 나동을 다 합하면은 면적 기준으로 서울 2배 반이죠. 그러니까요. 예. 예. 이게 너무 넓어서. 하루 한 2박 3일 정도였으면 한 500km 정도 마일리지가 나옵니다. 다 돌아다니시니까. 자동차, 예. 자, 또 이 하동과 남해는요, 이수신 장군과 아주 밀접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지금 뭐 세 군데기 때문에 예. 한 군데만 자랑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지역구 자랑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다 골고루 자랑하셔야 예. 지역 구민들이 봤을 때. 너무 많아서요. 먼저 사천은 네. 카이라고 예. 항공우주산업, 우리나라 비행기를 만드는 네. 세계에서 정말 내놓을 만한 예. 우수한 회사죠. 그 다음에 항공우주청이 네네. 앞으로 사천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천은 네네. 그야말로 이제 항공우주도시, 포항이 철강, 네네. 울산이 자동차 예. 이런 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요. 완전 메카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항공산업에. 예. 그 다음에 남해, 예. 남해는 인근 여수와 예. 유수하고 해저 터널이 계획대로 되면 2030년 완공. 예. 지금도 남해는 이제 힐링 아일랜드인데 아우, 거기는 뭐. 지금도 그런데 이제 뭐 날개를 달지요. 그 다음에 이제 하동은 이제 기회의 땅인데 예, 예. 산악, 예. 산악 힐링제. 그 섬진강. 예, 섬진강 있고, 예, 지리산이 예. 품고 있죠. 그 약초 축제 제가 행사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내년에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있습니다. 차 엑스포. 그때 좀 오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예. 불러만 주시고 뭐 저희야 아이고. 예, 시간을 빼죠. 아, 의원님. 근데 이렇게 좋은 예. 경남,
강남 땅에서 오랫동안 또 행정 업무를 하셨는데 또 경력이 굉장히 굵직굵직한 것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 화려하죠. 화려하십니다. 예. 조사를 많이 했어요. 남해 군수도 하시고 그러니까. 진주시 부시장도 하시고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게다가 산림청 청장 예. 또 한 가지 농수산물 유통공사 사장까지 이렇게 행정적으로 아주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너무 능력자 아니신가요? 사실 그렇지도 않는데요. 네, 네. 기회를 많이 주셔서 열심히 하다 보니 그렇게 네. 된 것 같습니다. 저 말고도 능력자가 더 많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렇게 두루두루 거치시면서 사실은 행정가지만 이게 이제 그 행정가 역할을 하시면서도 이게 정치랑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국회로 들어오시는 게 자연스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혹시 다른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행정은 네. 국회에서 짜주는 이 법률에 따라서 네, 집행하는 게 당연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 제가 이 국회는 네.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행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네, 네, 네. 당사자가 되는 거죠. 그런 욕심이 있었고 네. 또 특히 이제 좀 글로벌 시대에 들어섰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이 사천남의 하동을 전국 최고의 네. 지역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는 근데 거기에 이제 개인적인 법적인 욕심이 뒷받침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국회에 가는 국회로. 것이 아. 국회에 가는 것이 당사자 입장에서 네. 하기 좋겠다는 거죠. 명확한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국회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 그럴 겁니다. 뭐 다 그러니까요. 저뿐만 아니고. 오. 예. 그러면 자, 본격적으로, 아까도 이제 지역구인 사천, 남해, 하동, 여기도 사실은 지금은 인구도 많이 줄고 감소하고 뭐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갈수록 이제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곳에 희망을 좀 심어주자 이런 내용으로 오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딱 맞는 분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예, 하영재 의원님의 법안들 지금부터 세 가지만 뭐 많지만 세 가지만 집중적으로 저희가 선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팀장, 네. 차트 준비됐죠? 네, 차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람이 상당히. 네, 외국어 발음을 좀 한번. 자, 하영재 의원님의 남쪽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 그 첫 번째 법안은요. 우주로 가는 길목은 남쪽에서 항공우주청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경남 사천이 이게 항공산업의 메카라는 거는 이제 뭐 오래전부터 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취지신지 간략하게 설명해 그 주시죠. 법안을 제가 낸 것은 금년도 1월 달이었는데요. 1월에 내셨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되시고 네. 항공산업 메카가 되어 있는 카이가 있는 이곳에 네, 네. 미국형 항공 나사, 네. 그러니까 남한국형 나사 만들겠다고 예, 예. 공약하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공약하시기 전보다 네네. 한 2달 전에 네. 대통령 직속으로 네네. 항공우주원을 만들자. 대통령 직속은 이 원자를 붙이게 돼 있어가지고 그건 뭐 조정하면 됩니다. 국정원처럼. 예, 감사원처럼. 네, 감사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예. 또 저뿐만 아니고 제 동료 의원들께서 네. 민주당, 우리당 몇 분들이 낸 분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또 법안을 다듬고 있고요. 네네. 또 그러다 이게 다시 병합 심리를 하죠. 네. 그래서 먼저 선제적으로 법률을 우리 사천에 네. 항공우주원을 2대 네. 이거는 대통령 직속으로 한다. 그걸 제가 미리 낸 걸 좀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걸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그거를 낸 어떤 전반적인 그 취지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참 이건 국민들께 네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지금 항공우주 산업은 현대 산업의 총합니다. 총합. 총아. 예.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보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다 포함된 거거든요. 예, 예. 우주체를 만들고 예. 발사해서 관제하고 예. 이 모든 게 들어있는데 특히 이제 외교, 국방, 정치 쪽으로 이 항공우주 산업은 우주선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상징적 의미가 예. 국방으로 따지면은 국가의 지정학적 의미를 제한을 뛰어넘는 거죠. 예. 어디든지 가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GDP 한 3만 불 되는 선진국들은 GDP 1% 투자를 합니다. 무조건. 예. 무조건 뭐 투자. 지금 우리나라 뭐 겨우 0.3%밖에 안 되고 예. 다행히 그리고 늦은 것이 빠르다 이래가지고요. 네네네. 이번 누리호에 성공하고 하니까 그래도 이제 우주 산업으로 발디딤을 할 적기가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우주 항공산업 또는 항공우주산업, 항공우주. 항공우주산업이라고 표현하니까 단순하게 그냥 지구를 떠나서 어디 저기 스페이스, 그죠? 우주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다 이게 아니라
요 분야 자체가 모든 산업을 다 아우를 수 있는 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 집중해야 된다는 어떤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선진국이 말씀이시죠. 가기 위한 또는 안착하기 예. 위한 길목을 반드시 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G20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지금 느린 국가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늦게 출발했다. 예. 그런 면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해야 투자해야 되고 된다. 전체 미국 나사 같은 네. 기관도 아직 우리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그럼 전 팀장께 좀 여쭤볼게요. 항공우주산업 경쟁은 세계적으로 정말 치열하죠. 우리가 지금 좀 후발국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면 이걸 네. 해야 강대국이다라는 또 인정받을 수 그렇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유지의 수단이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그때는 힘의 상징으로 왜 우주선을 쏘아 올렸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산업은 이제 발사체, 인공위성, 지상국 이런 하드웨어 인프라하고 항법 장비 같은 제품, 그리고 위성 서비스하고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어우러진 아까 이제 현대 기술의 총화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게 어우러졌기 때문에 막대한 부가가치가 이제 또 창출되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면 현재 4,500억 달러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가 4,39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2040년에는 1조 1,000억 달러, 1,40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죠. 또 미래 먹거리 그런 기술들이 이 안에 다 들어 있으니까요. 우리 정부도 이 미래 항공산업 육성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1조 9천억 원을 지금 투자하겠다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너무 중요한 분야인데도 불구하고 GDP가 3만 달러 이상 국가들은 1%를 하는데 우리는 아까 0.3%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항공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규모가 1.02%네요. 그러니까 순위로 따지면 16이 17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떤 경제적인 규모라든지 이 위상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투자네요, 현재. 덩치는 큰데 입은 옷이 작은 겁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는 그 추격의 시대를 넘어서요. 추월의 시대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대통령 소속의 항공우주원이 신설이 되면은 항공우주 정책을 총괄하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걸 텐데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그러니까 주로 그 법 자체가 없는 건 아닌데요. 지금 항공우주산업법이 진행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제정된 지가 약간 됐죠. 올림픽 하던 고의 겁니다. 88년도 되는데 많이 다기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토부, 국방부 또는 산업부이 되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지금 없는 상태죠. 그러면 종합 컨트롤 타워를 하려면 암만 해도 일개 부처에 두는 것보다도요. 대통령이 직접 소속으로 관장하는 것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들 측면에서 좋지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흩어져 있기는 한 13개 지역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총 컨트롤은 연방정부, 우리나라처럼 대통령 아마 직속 기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천에 이전에 이미 한국형 나사, 항공우주청 유치가 이렇게 확정돼 있던 게 아니었나요? 위치 자체는 정밀 검증을 해가지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그거는 물리적인 위치고요. 지리적 위치. 사천에 둔다는 것은 확정이 됐죠. 우리 사천과 경남도는 굉장히 긴밀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 도청 조직도 만들고 사천시청 조직도 만들고 또 TF팀 만들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벌써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선제적으로 가장 적절한 부지가 된다. 발빠르게 움직이고 계시네요. 자, 이 법안에 의원님께서 이제 굉장히 공을 들이고 계시고 결국은 경남 지역 나아가서 이제 국토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바가 클 거라는 그 기대감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하용재 의원님의 남쪽이 흥해야 나라가 산다. 두 번째 법안 살펴볼게요. 지방 소멸 막으려면 퍼뜩 지원하이소. 차등 보조금법, 보조금 관리법 개정안입니다. 갑자기 사투리 나오니까 전 팀장이 지금 충청도 당황했어요. 죄송합니다. 퍼뜩 하이소. 이게 이제 경상도 사투리 아닙니까, 그죠? 실제로 사투리 쓰세요, 의원님? 많이 쓰죠. 많이 쓰지요. 지방 소멸 막으려면 퍼뜩 지원하이소. 그러니까요. 빨리 지원해라. 이런 얘기인데 지방 소멸, 인구 소멸 이게 이제 지역에서는 너무 심각하죠. 어떻습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은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게 여러분 국민들도 이제 느끼기 시작하는데 설마 인구가 없어져 지역이 소멸하겠나 싶었는데 현실로 다가간다는 느끼죠. 2020년입니다만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국가기관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로 연구 발표한 걸 보면 우리나라가 시군구가 228개인데 그중에서 소멸 위험 지역에 들어간 지역이 105개.
228개 중에 거의 105개면 과반. 거의 40 몇 퍼센트. 거의 과반인데 예. 그 중에서도 거의 비수도권에 예. 있는 것이 105개 지역 중에서 92%입니다. 비수도권에서. 그러니까 다 저 지역에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예. 그러면은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역별로, 그러니까 위험한 지역으로 더 많이 주자 뭐 이런 취지인가요? 어떤 그 취지인데요. 취지예요? 예. 지금 중앙부처 예산이 지방으로 내려가는 통로는 네. 한 4개 정도 됩니다. 예. 하나는 뭐 국고 보조금도 있고 네. 또 지방 교부금도 있고요. 예. 지역 상생 또 발전 기금도 있고 국가균형 특별회계금도 있는데 그 중에서 보조금을 조금 더 주기도 하고 좀 덜 주기도 합니다. 네, 네. 하긴 하는데 네. 그것이 일률적으로 된다는 것이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 의료는 50% 예. 상황에 맞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예. 그럼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야 될 것이 아. 지역 소멸의 원인이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 그럴 수 한쪽에는 있겠네요. 청년이 너무 빠졌다든지 예. 한쪽에는 청년은 버텨주는데 청년들이 몸을 담고 재미를 느끼고 살 어떤 그 레크레이션 오락 기능이 없다든지 아, 문화시설. 다릅니다. 문화시설, 편의시설 예. 뭐 이런 거. 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들여다봐서 아. 소멸 위험 지수라고 하는 변수를 넣자는 거죠. 아. 이해가 되네요. 예. 그러니까 원래 지금도 현재도 네. 국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구 소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추가 보조금을 좀 지급하자. 맞습니다. 그런데 저출산 고령화 관련해서 또 보조 사업도 지급을 하자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등 보조율 해가지고요. 네. 차등 이렇게 보조는 하긴 합니다. 아, 그래요? 하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 의료원 50% 네. 이거는 A 지역이든 B 지역이든 똑같이 진행이 된단 말이죠. 네. 우리는 지방 의료는 어른들은 괜찮은데 예. 우리 지역은 지방 의료원보다는 네. 차라리 청년에 대한 어떤 좀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급한데 예. 그 그러니까 요걸 분야는 빼가지고 포션을 이쪽으로 좀 더 옮겨줬으면 좋겠는데 요거 동일하게 주니까 청년에 대한 그렇죠. 지원은 비례해서 이렇게 줄 수밖에 없는 같은 지역 예. 소멸 위험 지역이라도 소멸의 양태가 좀 다르다는 것이죠. 맞춤식 보조금 기준을 새로 지역에 따라 만들자는 거죠. 어. 지역 소멸 위기 지수. 예. 이게 좀 키워드 같은데요. 예, 그걸 집어넣자는 거예요. 네. 자, 전 팀장, 현재 네.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지원들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중앙 정부 재원은 좀 다양한데요. 그 세부적으로 중첩되는 항목이 많고 집행 주체도 또 서로 다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지자체도 이제 특정 사업이 지방 소멸 대응에 효과적인지 여부 따지지 않고 네. 또 우선 예산을 따내는데 또 급급했다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도요. 지금도 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 40조 원 정도로 네. 지원해 왔습니다. 오. 왔는데 다소 기계적인 면도 없지 않고 예. 효과 분석도 제대로 된 것 같지는 않고 했습니다만 그러니까요. 맞춤식으로 좀 나가야 되겠다. 보통 4개 기둥이 있거든요. 예, 일자리, 의료, 예. 복지, 그다음에 교육요. 교육. 예. 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어떤 곳은 상대적으로 교육이 약하다. 네네.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적다. 이런 걸 좀 보자는 거죠. 그러네요. 예. 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지금 발의하신 법안뿐만 아니라 지방 소멸 극복 차원에서 지원해야 될 것이 더 필요하겠다 싶은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물론이죠. 예. 이제는 네, 좀 네.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예산 따는데 급구하지 말고 네네. 국가도 내려주고 끝내지 말고 예. 좀 상세히 분석을 해서 아. 이때까지 40조 원을 평균 지원해 왔는데도 별로 네. 균형 발전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서로 좀 태도도 네. 다시 전향적으로 보고 네. 이런저런 이제는 다시 한번 예.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키워드를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역 보조금을 줬으면 준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라 관리 감독을 정부 차원에서 좀 철저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좀 그 있으시네요. 점도 있고요. 네. 보조금이 준 다음에 네. 교부금이 그렇습니다만 준 다음에 아예 독창적으로 네. 자주 재원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그거 해야 됩니다. 네. 또는 줘놓고 철저하게 따질 것도 있고 아. 예산의 종류가 좀 다르죠. 아, 그거마저도 예. 예산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다르게 해야 예, 된다. 다릅니다. 예. 자, 아무튼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두 번째 법안 차등 보조금법을 통해서 지금 너무나 심각한 국가 전체 위기입니다. 지방 소멸, 인구 소멸이라는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법안으로 넘어가 보죠. 네, 하영재 의원님의 남쪽 지역 흥하게 만들 다음 법안은요. 말로만 농업 살리기는 이제 그만. 농업농촌 직불제법, 농업농촌 공익기능증진 직접 지불제법 개정안입니다. 네.
자, 지역 소멸 위기에서 또 가장 걱정인 곳이 이제 농촌 지역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따로 법안을 떼서 특별히 이렇게 명칭을 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말이 어려워요. 농업, 농촌, 공익, 증진, 직불제. 그게 이제 의미를 좀 풀어주시면. 원래 농업에서 예. 농업 직불제라는 개념은 네. 농업 농촌을 유지하고 계래의 식량 창고를 튼튼히 해서 후손에 물려주려면 네. 농업인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현금을 농가 수입으로 국가가 바로 그냥 보내주는 거죠. 유럽에서는 이 직접 지불, 직불제로 농가 수입의 한 50% 정도 지탱을 해줍니다, 실제로. 지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으로 아예 보조를 해줘요. 아예 그냥 직접 지불한다고. 우리가 직불카드 하면은 직접 지불, 하듯이. 직불, 그깁니다. 제도가 많이 바뀌고 지금 개량된 것이 공익 요건데 그 전에 못 받는 분들이 많아요. 놓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구제한다는 법률이 지금 제가 내놓은 법률 아닙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케어하기 위한 법률인 건가요?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제도 공공직불제가 출발했는데 네네. 그 기준 연도가 2017년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0일까지 3년간 옛날의 법에 의한 직접 지불을 받은 사람이 지금 직접 지불도 받을 수 있는데 빠진 분들이 많아요. 그 당시에 그때 기준으로 받은 그 당시에 분들이 대상자인데 받으시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잘 몰랐거나 또는 그 당시 별로 뭐 금액이 자꾸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안 하신 분들이 많네. 못해서 안 했고 알아도 안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빠졌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구제를 하자는. 구제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본인은 그 당시 신청 안 했거나 또는 뭐 몰라서 못 했거나 그러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신청 못 했지만 안 했지만 그때 당시에 농사를 짓던 사람이었다. 짓고 있었다. 그러면 그 증명의 방법이 정부 수매에 응했거나 또는 농사를 짓기 위한 비료와 농약 대금을 지불한 증거가 있거나 또는 거기에서 3년 동안 농산물을 판 기록이 있거나 이게 보이면은 2017년, 2019년을 기준 연도로 잡은 그게 포함시켜 주겠다는 거죠. 일종의 구제상. 수령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보완한다는 건 너무 합리적인 법안 같아요. 그래서 한 4,500만 민원성 이야기들이 많이 한 4,500건 정도로 전국에서 저한테도 많이 요청을 해옵니다. 4,500건 정도로. 몰랐다. 2017년에서 2019년 3년 동안 내가 농사를 분명히 지었는데 증명을 못 한다. 근데 이제 민원이 지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아니 내 옆에 있는 이 신변도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이 사람은 보조금 받고 있고 나도 똑같이 그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나는 못 받고 증명을 못 받고 이거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 사람도 그거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하면 구제를 해주겠다. 저 팀장 이거 진짜 기분 나쁜 일 아닙니까? 뭐 섭섭하다 못해 불쾌할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게 보니까 이 제도 손질하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국회 7개 정도 지금 관련법 개정안이 많은 분들이 냈습니다. 발의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심각성을 공유하고 계신 의원님들이 많다. 이거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법안에 대한 의원님의 그 기대 효과가 무엇이며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관련한 과제도 염두에 두신 게 있을 것 같은데 두루두루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요. 우리나라 농촌이 결의 식량 창고, 또 경감 보전, 또 그 농촌성이 있어야 우리나라 국토가 유지가 되고. 그럼요. 스위스 같은 경우는 그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해가지고 농업이 식량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다원적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을 헌법에 아예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이런 법률의 문제보다도 국민들께서 적어도 농어촌에 사람이 거주하면서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4가지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가 교육이고요. 첫째 교육과 그다음에 복지, 의료 이런 것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관련된 법안들을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발의를 하시겠네요. 물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의 3가지 법안, 항공우주청법, 차등보조금법, 농업농촌직불제법에 대해 살펴봤는데 보니까 뭐 많은 의원님들이 이제 이 자리에 나오시지만 실제로 이 지역, 특히 이제 인구 소멸,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 산업적으로도 낙후되어 있는 이 지역에 좀 집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의 법안들을 좀 많이 발의하고 효력을 좀 이렇게 좀 발휘해가지고 국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그 차원에서 좀 노력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해주신 것 같아서 예. 굉장히 좀 와닿습니다. 다들 지역구가 있으시잖아요. 네, 의원님 네. 법안이야말로 실질적으로 이 지역구 살리기 네. 위한 실리를 추구하는 법안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근데 보니까 의원님께서는 또 다른 문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도 아, 깊이 고민하고 계시는데 그거 보셨나요? 층간소음에 대한 법안이 예. 통과되어 있는데 이 예. 후속 법안을 내셨는데 2년간 국토위 있었거든요. 국정감사하면서 느꼈는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 60, 한 2, 3%가 공동주택에 거주합니다. 네, 네. 그런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다 보면은 필수적으로 생기는 게 층간소음입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보면 이 하나씩 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너무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너무 민간한테 맡겨놓는 것 같아요. 이거는 주민복지 차원에서도 예. 이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좀 긍정적으로 나서서 네, 네. 어떤 예컨대 어떤 샘플 지역이라도 정해가지고요. 사후적으로 좀 챙겨보라는 겁니다. 조정 신청을 해온 사람만 관리하고 예. 참고 있는 사람은 또 참고 있으면서도 예. 자기의 층간소음에 괴로움을 당한다는 사실 또 몰라요 또. 예. 이거는 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 법률이. 혹시 의원님도 층간소음 피해를 저는 보신 적 아파트에 있으신가요? 저는 뭐 약간 참고 넘어가기도 하고 저는 다행스러워서 안 들립니다 잘. 예, 아니 근데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제일 그래, 억울한 경우가 들리는데. 그게 의원이 제일 억울한 경우가 나는 참는데 예. 밑에 사람이 항의하는 경우예요. 그렇죠. 그래도 있고. 저는 뭐 나는 쳤는데. 저는 개인적 애들 깨노는 소리는 별로 뭐 그건 참을만 합니다. 아, 그 위치로 이사 가고 싶네요. 아이들이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없어서 애들 오는 소리는 그걸 못 참나 싶어요.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매트 깔고도 야 뛰지 마. 이 입에 달고 살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전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냥 대충 그 문서기로 포인트는- 사전에만 이렇게 해놓고 마니까 예. 사후적으로도 정부가 나서서 실태 조사를 하고 이것을 대책 그렇습니다. 마련하기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노력을 지금도 한다면 층간소음 규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네. 있긴 있는데 그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그거는 겁니다. 뭐 분쟁조정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당사자 간의 협의로 그냥 분쟁에 응하느냐 안 하느냐 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 사는 사람 넘어가고 네. 민감한 사람은 좀 부각이 되고 그건 어떨까요? 참는 사람한테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참지 않을까요? 예. 아무튼 여러 가지 그냥 뭐 농담 겸 네. 진담 겸 이렇게 네. 한번 여쭤봤습니다. 하소연도 해봤고요. 참 좋은 프로네. 진짜 좀 진작 안 불러주시고. 재밌으시죠? 재밌습니다. 예. 자, 마지막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의원님. 자, 여러 민생 문제를 챙기고 계시지만 현재 이제 지역균형발전특위위원이십니다. 예, 예, 그러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실 일이 너무나 많으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입법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역균형 발전은 요새 해도 좋다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국가가 필수다. 예, 국가가 장기적으로 융성해 가기 위해서는 네네네. 어디에 살든지 간에 그것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특히 인간이 아주 살기 힘든 곳에 살 수 있도록 예. 그 살기 힘든 뜻은 무슨 사막이 아니라 다소 손해를 봐도 되는 지역이 언제까지 그럼 손해를 봐야 되나 이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어디에 살든지 간에 네, 네. 최소한의 예. 정지 요건은 가질 수 있도록 좀 그쪽으로 또 법률도 많이 또 재개정하고 그래요. 발의를 하고 그래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가 뭐 이 인간이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나약한 존재고 그러다 보니까 가끔 이제 신에게 의탁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듯이 우리나라 그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하형제를 지내야 되지 않을까 너무 좀 과찬을 너무 이런 생각으로 과찬하셨어요.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저 팀장은 이제 특별한 대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 네, 머피의 법칙 뜻은 그게 아니야. 네. 일어나야 할 일은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답을 찾을 거야. 늘 그랬듯이. 예. 하영재 의원님께서 하늘과 우주를 향하는 길, 대한민국이 갈 그 답을 잘 찾아주시길 저희도 응원하고 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한 번 더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알다가도 모르겠고 모르다가도 알 것 같은 법 때문에 속 터지는 분들의 속을 시원하게 듣는 시간. 궁금할 법 하지. 네. 자, 요즘 청년들이 참 살기 힘들다는 얘기합니다. 낮은 취업률, 젊은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집값 등등등 청년들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20대 때는 좀 그래도 낭만이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요즘에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팍팍해서. 두 분은 20대 어땠어요? 대학에 캠퍼스 라이프라는 게 흔히 있었나요? 저는 대학교 딱 들어간 다음에 네. 좀 더 많은 걸 보고 싶다 생각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일주일 내내 7일 동안 과외를 해가지고 네. 좀 돈을 모아서 네. 그 어학연수 비용을 좀 마련하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대단해. 네. 예. 저는 뭐 이제 2학년까지 실컷 놀고 3, 4학년 때 그러니까 1, 2학년 때 좀 낭만이 있었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런 네. 얘기하면 요즘 청년들은 보면 아이고 이해 못하지. 진짜 배부른 소리 한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연은요. 취업엔 성공했지만 또 다른 문제로 고민이 생긴 청년의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한번 공감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발! 세상에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불 켜놓고 컴퓨터하고 아이고 참. 이러니 전기세 난방비가 많이 나오지 어디 돈 무서운 줄을 모르고 아이고 진짜 엄마 아빠 등골 빠져. 야 봐라 세 사람 사는데 생활비가 이리 많이 나오는데 나 혼자 벌어서 어찌 버티겠노. 태랑이 니도 성인인데 언제까지 엄마 아빠한테 찐만 낼 낀데. 그 낮에는 학교 가고 아르바이트 해야 해서 과제할 시간이 반밖에 없어서 그래요. 어떻게 불 안 켜고 컴퓨터를 안 써요? 에? 그리고 대학 와서 용돈 한 번도 안 받고 등록금도 제가 벌잖아요. 짐이라니 정말 섭섭하네. 어머머머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너도 성인이니까 네 힘으로 등록금 내는 건 당연하지. 그리고 너도 어른인데 집 생활비 정도는 내야 되는 거 아니니? 단돈 10만 원이라도? 생활비요? 알았어요. 그럼 제가 아르바이트 시간 좀 더 늘려서 이번 달부터 10만 원씩 드릴게요. 대학 입학 후 부모님 지원 없이 등록금과 용돈까지 직접 벌어서 써야 했던 태랑 씨는 부모님이 생활비를 요구하자 결국 한 달 생활비 10만 원씩을 들이며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태랑 씨가 독립을 해 월세방을 옮길 때도 부모님과 마찰이 생기게 되는데요. 저기 엄마 아빠 저 이번에 계약 기간 끝나서 월세방 옮겨야 되는데 그 보증금이 좀 모자라요. 그래? 세상에 요즘 집값 뭐 월세 이런 거 다 올랐잖아. 큰일이야 큰일. 뭐 그나저나 오늘 저녁은 뭘 먹나? 난 뜨끈한 칼국수가 어떨까 하는데 칼칼한 매우 칼국수가 어떨까? 그치 여봉봉봉봉 어때? 매우 그럴까? 칼국수. 난 족발도 좀 땡기는데 우리 아들이 칼국수랑 족발 좀 사주면 안 될까? 응? 배달 좀 시켜줘. 알았으니까 근데 저기 죄송한데 그 보증금 1,500만 원만 좀 빌려주시면 제가. 얘 봐. 부모 자식 간에 돈 얘기를 꺼내네. 우리가 너를 그렇게 키웠니? 이게 뭔 칼국수 엎어지는 소리여. 택도 없는 소리 하덜덜덜덜덜 말아라. 우리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아예 집어치워. 결국 태랑 씨 부모님은 보증금은 빌려주지 않았고 시간은 흘러 태랑 씨는 공기업에 취업하게 되는데요. 여보세요? 아이고 자랑스런 공기업 신입사원 박태랑 씨 우리 아들 취업도 했으니까 이제 사랑하는 부모님께 생활비 좀 보내야지. 아직 신입이니까 이번 달부터는 딱 30만 원만 보내. 계좌 톡으로 남길게. 응? 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일하는 중이니까 나중에 얘기해요. 며칠 후 네, 대리님 어제 말씀하신 수전사항 정리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찾아보니까 태랑 씨 요즘 전화 자주 오네. 또 부모님이야? 부모님과 사이가 되게 좋은가 봐. 전화 받고 이따 얘기해요. 네, 죄송해요, 대리님. 여보세요? 아들 아직 생활비가 입금이 안 됐네. 아빠 그 왜 자꾸 두 분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세요. 저 대학 등록금이다 생활비다 다 저 혼자 힘으로 벌어서 썼는데 이제 생활비까지 드려야 돼요? 진짜 너무하시네요. 이 자식이 취업했으면 부모님한테 생활비 주는 건 당연한 거 아이가? 부양료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니 모르나? 그런 법이 어딨어요. 늘 말씀하셨잖아요. 성인이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어쨌든 생활비 못 드려요. 이 전통적인 부모 자식 간의 대화는 아니네요. 그러게요. 그죠? 미국 스타일이네요. 그러네. 예. 아니 미국에서는 실제로 네. 18살까지만 내가 너를 맞아. 내 집에서 살게 해줄 테니까 네. 18살 지나면 내 집에서 나가라. 저는 여기서 이제 솔직히 고백을 하면 우리 아들, 딸 쌍둥이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면 걔네가 중학교 가면 제가 환갑이고 걔네가 대학을 가면 제가 7순이 넘기 때문에 미리미리 교육을 저는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걸로. 다 비슷하네요. 저도 대학교 등록금까지만 내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제 지금부터 주입을 시켜야죠. 자, 아무튼
보통의 부모들은 이제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어 했잖아요. 네. 저도 제 부모 입장에서는. 태랑 씨 부모님 완전 반대네. 그러니까 뭐 당연하게 뭐 부모님한테 등록금이라든지 뭐 용돈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대학 들어가면서 등록금부터 뭐 용돈까지 벌어서 쓸 정도면 네. 힘든 20대를 좀 보내야 했을 텐데 네, 네, 네. 취업하자마자 부모님이 또 생활비 네. 요구하면 이거 굉장히 좀 난감하지 않을까. 네.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럴 것 이게 같아요. 그냥 인생 고민이면 괜찮은데 네. 아무래도 법태랑 이 네. 법률적으로 그렇죠. 접근하다 보니까 예, 예. 조금은 저희도 냉철하게 한번 생각해 볼 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태랑 씨 아버지가 이제 법적으로 부모에게 부양료를 주게 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태랑 네. 씨한테. 이건 맞습니까? 부양 의무는 1차적 부양 의무가 있고 2차적 부양 의무 두 네.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에 그리고 또 부부 간에 네. 이렇게는 1차적 부양 의무입니다. 아. 그래서 있으나 없으나 똑같이 생활해야 되는 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오. 같이 함께 무조건 같이 나누는 그러니까 내가 많아서 나는 펑펑 쓰는데 자식에게는 뭐 아껴가지고 막 잘못해서 얘네를 막 빌어먹게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가정된 표현으로 이러면은 네네.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적 부양 의무는 자신과 동일한 생활 수준을 누리게 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사연을 보면은 네. 1차적 부양 의무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성인이 됐어요. 네, 그렇다면 2차적 부양 의무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2차적 부양 의무 민법 975조에서 이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부양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을 해 두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2차적 부양 의무예요. 그래서 이 사연과 같이 성년 자녀와 그리고 또 부모님 간에는 2차적 부양 의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그 태랑 씨 부모님이 아예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니네요. 왜냐면 이제 만약에 태랑 씨 부모님 네. 두 분이 현재 자력으로 생활이 힘들다라면 네. 지금 생활비 부양료를 좀 드려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력으로 생활지가 힘들 경우에는 부양료를 줘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력으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는 조건 외에도 네. 조금 더 추가적인 조건들이 있는데요. 네. 첫째,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충당할 수 없는 공공한 상태인가. 그리고 두 번째, 부양료를 줘야 될 사람이 이 부양할 수 있는 한도 내의 청구인가.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생활을 부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 필요 비용인가. 이런 부분까지 살펴서 부양료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 되게 같습니다. 디테일하게 해놨네. 네. 그럼 이제 만약에 부모님은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당장 또 생활비 없어서 살기도 힘든데 자녀가 뭐 억대 연봉에다가 그다음에 건물도 몇 채나 있으면서 부모님께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비를 한 푼도 안 드린다. 이런 경우는 이제 2차 부양 의무에 좀 어긋난다라는 것이죠. 그래, 그렇습니다. 어긋나겠네. 예. 근데 여기 태락 씨는요, 여유가 좀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막 입사를 했고, 본인 거를 또 갚아야 되는 게 네. 있다라고 하면, 자력으로 다녔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본인 거 갚아야 되고, 이러면은, 야, 이거 부모께 드릴 부양료 정도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이럴 경우에 부모가 부양료 소송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네.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인지가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가장 텐데요. 중요한 기준이네. 만약에 자력에 의해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는 것을 가정해 본다면은 뭐 태랑 씨는 최소한 취업을 해서 월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부양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태랑 씨도 뭐 학자금 대출도 그러니까. 있고 또 월세 그 보증금, 네, 네. 보증금에 대한 대출도 있고 아까 보증금도 안 빌려줬잖아, 부모 입장에서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3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생활에 필요한 비용 요 수준은 맞아서 일리가 있다는 거네. 네 어느 정도는 첫 번째 요건을 갖췄다는 전제를 했을 때는 30만 원 정도는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유기하거나 뭐 가정 폭력이나 뭐 학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다 요건을 갖춘 경우라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이 부양료 지급에 대해서는 기각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세 가지 요건 충족했더라도 뭐 학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왜냐면 한마디로 부모 역할을 못했으면서 자기 거는 찾아먹겠다. 고심보가 이제 고약한 거죠. 법원이 보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그 태랑 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대우도 못 받았는데 부모님께 해드려야 돼? 단순히 부모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부모님이?
법적으로 네. 그 요건을 갖춘다면 우리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 부모님이 특별히 자녀에 대해서 어떤 뭐 양육에 필요한 것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을 부양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게? 네네네. 근데 실제로 어떤 사건 중에 성년인 자녀가 자신의 유학 비용을 네. 1억 4천만 원 가량을 자신의 아버지에게 네. 법적으로 청구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대법원까지 갔는데 어떤 연유냐면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둘째 자녀였는데 네. 첫째, 둘째를 전부 다 유학을 보내면서 네.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막 이혼하는 과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둘째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유학을 반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너의 준다. 유학 비용을 줄 수가 없다.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여유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또 자녀가 아버지를 상대로 그렇게 첫째를 해주는데 왜 나는 안 해주느냐. 네, 유학 비용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1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금액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한 비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 한쪽의 양육자가 반대하는 비용이었기 때문에 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이런 양육비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없다. 네. 부분 인정도 아니고. 네. 야.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본인은 가서 네. 거기서 벌어서 유학을 해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되는 거네. 아. 어쨌든 이게 부양료 소송이 네. 참 좀 씁쓸한 그런 그러니까. 마음이 드네요. 오늘 사연 외에도 사실 뭐 돈 문제 때문에 부모나 뭐 자식 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엄청 있잖아요. 많죠. 엄청 많잖아요, 많죠. 생각보다. 이런 네. 소식 들을 때마다 좀 네. 안타깝습니다. 예. 예. 자,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우리가 천륜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얘기니까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우리 이제 법률 프로니까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만 사실은 서로 간의 소중한 가족의 그 가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번 주말에는 돈을 꼭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전화 한 통 드려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좋은 생각인데, 근데 아시죠? 그냥 또 마음만 들고 가면 그래도 용돈 좀 더 드리면 더 좋아하시는 건 맞아요. 예. 이게 또 풍속이 바뀌어가지고 진짜 그냥 우스갯소리지만 뭘 사드리면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금이 최고야. 맞죠. 결론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현실적인 얘기 할 수밖에 없네요. 저도 겪어봐서. 저희는 다음 주에 여러분의 용돈은 못 들고 옵니다. 하지만 시청자들을 위한 마음과 법적 지식만큼은 부족함 없이 아주 가득 안고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꼭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알면 당신도 법대랑!